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성은유라고 그러는데 부성은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은유라는 것들이 이제 욕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간단히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버지가 아이의 어떤 위치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표하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부성은유의 핵입니다. 해석. 핵. 왜 핵이냐면 아버지의 그 이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가는데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이제 투비와 나투비가 아니라 바로 상단계가 아닌 상징계에 아버지에게 남근이 속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처럼 상징계에서 남근을 가지고자 2단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게 되죠. 즉 투비와 나투비에서 투해부로 이렇게 가게 되죠. 투해부. 나는 남근을 가질 거야 이제 아버지처럼. 어디서? 바로 상징계에서. 이거는 이제 그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로 설명이 되고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이름을 부여받는 거로 나타납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의 장남, 넌 커서 이제 결혼하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의 부모님이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질서를 딱 잡아주는 것. 상징계는 질서예요, 결국은. 이 질서에 각 항들이 있어서 이 항들의 역할들이 이제 규정되는 게 바로 문화고 그게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상징의 가장 기초는 바로 저런 이름들, 명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매개해주는 이런 항들의 모임이죠, 모임. 그래서 이제 3단계 가면 아이는 이렇게 투앱으로 가질 것을 하면서 바로 이제 동일시가 일어나죠, 동일시. 그걸 상징적 동일시라고 그럽니다. 상징적 동일시 3단계에서. 결국은 상징적 동일시란 말은 상상적 동일시를 극복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상상적 동일시는 내가 남근이다라고 믿는 나르시시즘적 심리고 상징적 동일시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상징계의 질서를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을 주체로서 정립하는 거죠. 남근을 가지려고 하는 주체. 비로소 여기서 이제 주체가 탄생하기 때문에 동일시는 주체 탄생의 기원이 됩니다. 기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칠 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욕망의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와의 합일되고 했던 것, 혹은 어머니의 남근이 되려고 했던 것, 즉 완전함이라는 어떤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소외의 시작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소외를 인정하고 들어갈 때 이제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주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욕망의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 이코로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빼면 더 이상 주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셈이나 2권, 7권 이런 데서 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이드의 세계는 결국 욕망의 세계다. 왜 욕망이 태어나고 욕망이 어떤 식으로 지속이 되고 욕망이 왜 무의식적으로 구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주체가 태어나서 욕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주체는 곧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3단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주체가 잃어버린 대상처럼 가정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적인 것과 연관이 돼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와 연관된 어떤 것이 대표를 하죠. 바로 이것이 주체가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몸입니다. 어머니의 몸. 실제 몸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향유를 준다라고 믿는 그게 바로 주이상스죠. 그래서 주이상스는 항상 어머니를 향하게 돼 있는데 실제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원초적인 대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초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주이상스는. 불가능한 욕망이 바로 주이상스예요. 왜 불가능하느냐?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언어는 다 상징으로 바꾸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은 자, 우리는 사과가 없어도 사과라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과라는 것들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의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중요하냐면 바로 욕망하는 주체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또 소외와 분리라는 공식을 통해서도 설명하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로 들어가고 오이디푸스에서 그 다음에 상징계로 넘어가죠. 상징계는 바로 언어의 세계입니다. 근데 상징계는 어떻게 출범하느냐? 일단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상징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제3의 질서라는 거죠. 주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걸 초월적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초월적 영역. 주체의 의지를 떠나 있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상징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그건 언제나 존재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라는 것들은 결국 그 속에 맞춰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3의 질서, 초월적 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징계는 잃어버린 것을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거꾸로 잃어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 잃어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이미 상징화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욕망이 혹은 법이 상징계가 대상을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락강의 되게 역설입니다. 실제 대상이 있어서 상징계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상징계가 대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한테 이제 온갖 나르시시즘적인 사랑을 다 쏟을 때, 사랑은 나르시시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이제 뭐 사랑의 콩깍지란 말에서 보듯이 완벽하게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완벽한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제 완벽한 여자라는 허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 여자와의 그 관계가 때로는 긴장도 되고 때로는 갈등도 되고 이제 아쉬움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언어가 만들어낸 속성입니다. 완벽함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 모든 것들을 추상화했을 때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최상의 유개념처럼. 아시겠죠? 왜냐면 완벽함이라는 건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는 그것을 가정을 하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걸 언어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서 상상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세계가 바로 이제 상상계에 속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계를 얘기할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작동하게 만드는 법칙성과 의미를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락강 이론의 핵심이니까 깊게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단지 무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했을 때는 이것은 두 가지를 다 뜻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순수한 질서로서, 형식적 질서로서 언어적인 것, 또 하나는 거기서 의미가 같이 개입되는 언어적인 것.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시니피앙 논리를 얘기하는데, 시니피앙 논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좀 구분을 해야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소시르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시르에게서 이제 비로운 개념이 저거니까. 원래 이제 그 소시르가 이제 근대 언학을 만들 때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어라는 게 어떤 대응 관계로서 생각을 합니다. 뭐 분필, 그럼 분필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분필이란 말을 썼고, 뭐 책상, 그럼 책상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책상이란 말을 썼고. 근데 사실 언어는 대응 관계가 아니죠. 1대1 대응처럼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조합입니다. 조합 일종의. 책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 책상이 아니라 이것도 책상일 수 있고 또 긴 것도 책상일 수도 있고. 그럼 책상에 상응하는 대상을 갖고 와봐라 그러면 가져올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관습적으로 책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책상이 있고 실제로 대상이 있고 이런 1대1 대응 관계가 아닌 거고, 어떤 존재하는 경험적 대상들을 언어적 기호가 일일이 매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존재하는 경험적 대상을 언어적 기호가 매개하는 거라면 언어는 보카빌레어, 즉 어휘의 목록에 불과하죠. 어휘의 목록. 근데 어휘의 목록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휘의 목록에 빠져 있는 거, 예를 들어 미움, 사랑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실은 이런 식으로 언어가 1대1 대응에 의해서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언어는 기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기호라는 걸 갖고 오게 되는데, 사인.
이 기호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이제 청각적 이미지라고 이제 소시르가 얘기한 것. 청각적 이미지 혹은 진료적인 차원의 기표가 있죠, 기표. 그 다음에 이제 기표가 딱 발화되는 순간, 발음되는 순간 기표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개념. 소시르 같은 예는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 일반 언어학과에서 거기서 이제 나무를 드는데, 나무입니다, 나무 지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무. 뭐 나무 대신에 이제 뭐 투리로 바꿔도 되고, 불어처럼 아르부르로 바꿔도 되고, 한글로 나무로 바꿔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나무 하는 순간에 딱 머릿속에는 우리 이렇게 나무가 떠올려지죠. 바로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기의는 이제 일종의 개념인데, 자의적인 거지만, 예를 들어 나무라고 쓸 수도 있고, 영어권이면 툴이라고 쓸 수도 있고, 불어권이면 아르부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기표가 만들어져서 이 기의와 결합되는 순간, 이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기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호는 기표와 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기표와 기는 자의적이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종이의 앞뒷면으로 비교해요. 종이 앞뒷면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듯이 기표와 기가 일단 붙으면 그래서 나무는 항상 저런 걸 의미하는 식으로 돼나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호의 정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호가 이렇게 하나의 뜻을 포함할 때 뭔가를 지시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지시가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압니다. 나무 그랬을 때. 근데 원래 이 나무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거는 대응 관계가 아니라 어느 틈에 기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는 거죠. 지금 나무에는 뭐 포퓰러 나무도 있고 뭐 상수리 나무도 있고 뭐 작은 나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 했을 때 우리는 별로 혼동을 겪지 않는 것은 그 대응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기호들의 관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즉 기호들은 하나씩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기호들 상호 간에 비교되고 서로 관계되는 일종의 체계를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체계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기호들의 체계고 예를 들어 이제 나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식물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동물이라는 말도 따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풀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기호들을 서로 비교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의 가치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10,000원 그 자체로는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10,000원을 다른 거랑 이렇게 자꾸 바꿔봐야지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뭐 짜장면이 2그릇이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짜장면이 3그릇이었다. 이렇게 가치가 계속 바뀌는데 10,000원의 가치는 다른 것과 같이 있을 때 비교가 되듯이 언어의 가치는 기호의 가치는 다른 기호들과 나란히 있을 때 그래서 이걸 변별적 관계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기호들이 맺는 변별적 관계입니다. 변별적 관계. 예를 들어 이제 여자분들도 대충 그 정도는 아시죠. 군대에서 병장이라고 그러는데 병장 뭔지 아시죠? 병장. 이제 사병 중에 제일 높은 거죠. 제가 지금 사병이란 말을 썼는데 근데 병장이란 말을 알기 위해서는 사병을 알아야 되고 장교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병장은 장교는 아니고 사병에 속하는데 사병 중에 제일 높고 이렇게 장교와 사병이란 말을 동시에 같이 집어넣어야지 병장이라는 그 정확한 그 가치가 잡히는 것처럼 기호들은 혼자서 작동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기호들의 체계가 바로 언어의 구조다라고 소시르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의 구조적 관계를 보는 걸 통시적이 아니라 공시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통시적 접근 방법은 언어의 어떤 시간적인 차원 하나의 어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 훈민정음 나란 말싸미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 말싸미라는 말이 오늘날은 이제 언어 말 이렇게 바뀐 그런 변청 과정을 추적하는데 소시르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언어에 이렇게 한 시대의 내적 구조 즉 공시적 관계에 주목을 했죠. 공시적 관계 통시적 관계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언어학의 새로운 변환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조주의를 비롯한 프랑스 사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왜냐하면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상호관계 속에서 변별적 시스템 속에서 차이에 의해서만 자기를 드러난다. 그래서 나무라는 말 하나만 보더라도 풀 뭐 이런 것처럼 무수하게 많은 기호들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우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나무 그랬을 때 바로 의미가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단어를 가지고 옆에 단어를 이해하고 또 이제 둘이 늘어나면 또 다른 단어를 이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제 로빈스 크로스가 이제 그 표류해 가지고 만난 프라이데이 했을 때 처음에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지어주고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프라이데이가 뭔가 하나를 로빈슨의 말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실마리가 돼서 다른 의미들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체계죠. 여기서 소시르는 언어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이 체계의 상호간의 관계가 바로 언어의 가치를 형성한다. 그래서 재료가 아니라 이 관계적인 동일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관계적인 동일성. 관계적 동일성의 예로서 소시르가 든 게 그거죠. 저녁 8시 45분 제네바 파리 급행열차. 아시겠죠? 왜 제네바 파리 급행열차가 관계적 동일성인지. 제네바 파리 급행열차는 오늘 8시 45분과 내일 8시 45분에 기차가 달라요. 뭐 오늘은 예를 들어 10칸짜리를 달고 갈 수도 있고 내일은 5칸짜리. 그러니까 재료적 동일성으로 보면 이건 다른 거지만 관계적 동일성으로 보면 같은 기차입니다. 그 시간에 제네바를 떠나서 파리로 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언어의 가치예요. 실물이 아니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락강이 뭘 끌고 오려고 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건 이런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 언어를 주고받는 거지 실제 대상을 주고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실제 대상을 언어가 일정 정도 배제하고 있고 그 배제 위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계는 이런 면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자체가 상징계죠. 즉 상징계가 없으면 우린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이제 그 청각적 이미지라고 불렸던 나무가 바로 이제 시니피앙인 거고 그 다음에 나무의 이미지 개념이 바로 이제 시니피앙인 거고 그래서 이것을 기표, 기. 근데 소시르의 기호론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소시르의 기호를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단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화살표도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제거해버려요.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나무가 소실에게는 기표고 그 다음에 이게 기였는데 이걸 락강은 이런 식으로 바꾸죠. 기표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기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뭐냐면 일단 원이 없어졌으니까 기표와 기가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의 선이 됩니다. 일종의 분리. 기표와 기는 떨어져 있다 언제나. 잠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봉합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시르는 위에다가 나무라는 이미지를 놨는데 이 기표를 위에 올림으로 해가지고 기표가 기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바로 이게 바로 시니피앙 논리, 즉 기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아를 구분했는데 이걸 이제 락강은 대문자 S는 시니피앙으로 그 다음에 소문자 S를 시니피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안하죠.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붙이냐면 연산식. 대수학에서 말하는 연산식인데 왜 연산식이냐? 이게 바로 주체의 구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형식주의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락강이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수학은 우리 삶 자체는 아니지만 주체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경험적인 요소를 빼고 딱 이렇게 공식화함으로써 물리학의 법칙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법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딱 간단한 원소 기호들로 이렇게 다 조합이 되잖아요. 기호와 이렇게 대수학 공식들로. 이것처럼 대수학 공식은 소시르에게 가했던 락강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락강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시니피앙 논리의 핵심을 보여주죠. 이 시니피앙 논리는 되게 복잡한데 딱 저것만 아시면 돼요. 기표와 기인은 떨어져 있다. 일단. 그 다음에 기표가 더 절대적인 거다. 기인은 즉 의미적인 차원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꿈을 얘기해다오.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이렇게 꿈의 해석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그 의미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죠. 돌아가 꿈에서 예를 들어 기차역을 봤다. 그럼 이 여성 성기에 대한 상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는 접근하는데 기표와 기기가 떨어졌으면 꼭 기차역이 성기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역사가 더 자유롭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시르식의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의미가 떠다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연상작용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프로이드처럼 뭐 예를 들어 물은 어떤 성적인 그 흐름을 상징한다. 불은 사랑을 상징한다. 물론 이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이런 식의 논리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동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숲풀은 다 여성과 관계되는 거고 뭐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우산 이런 거는 남성과 관계되고 이런 목록화가 가능해지는데 락강처럼 기표 기회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런 목록화가 아예 불가능해지죠. 떠다니는 기표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기표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긴 하지만 그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왜 우리는 여성 그러면 여자 그러면 생물학적인 암컷을 의미하는데 유영철 같은 애들한테는 여자 그러면 악 자체가 되느냐면 똑같은 기표인데 그 사람한테는 전혀 기기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랑은. 정신병의 우주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기표라는 것들이 일반화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이제 임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표와 기의 논리를 티니피앙 논리로 바꿔버립니다, 락강이. 여기서 이제 이 바꾼 것이 옳으냐 그런지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논란이 많이 있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의식이라는 걸 저런 식으로 기표의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기호의 논리를 상당 부분 변형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락강의 그 이론적 수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니피앙이 자리를 잡은 이상은 시니피앙을 락강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순수 차이 혹은 순수 진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룡. 아무런 뜻이 없는. 그래서 사막에 떨어져 있는 로제타 상형 문자처럼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로제타 상형 문자가 뭔가를 지시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를 보여주진 않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의미가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락강의 연산식이고 락강의 형식주의고 락강의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일단 관계성의 체계고 서로가 변별적으로 나누어지는 시니피앙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 시니피앙이 구성돼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의미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언어적 질서라는 것은 주체의 삶을 대변해주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왜곡시키거나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일단 이렇게 여기서 이걸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본질은 미끄러짐입니다. 미끄러짐. 무슨 미끄러짐이냐? 하나의 기표 속으로 기가 계속 미끄러져 가는 거죠. 고정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딱 붙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락강이 이제 그 정박점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마치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리면서 잠깐 머물듯이 이 정박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박점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박점, 미끄러짐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고정점은 계속해서 바뀌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70년대 우리나라의 뭐 민주주의 같으면은 이건 아마 선진화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계기가. 그죠? 그래서 고도성장, 잘 살아보세요. 뭐 새마을운동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80년대로 들어오면 똑같은 민주주의가 이제 반독재 이런 식으로 가겠죠. 반독재 뭐 군사정부 타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민주주의라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어떤 시민민주주의 이런 개념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을 것이고 2000년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인권이라든지 세계 시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박점은 시대마다 자꾸 바뀝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제 그 담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의 담론뿐만 아니라 사회의 담론도
하나의 고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마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의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요거를 일단 좀 강조드리고, 그래서 일단 그 주체가 오이디푸스 3단계를 벗어나서 딱 상징계로 들어오는 순간 주체는 이름을 부여받죠. 이름은 변별적 기호로서 제 이름이 김석인데 여러분들이 이 김석이 어떤 뜻인지 이건 뭐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실 필요도 없는 거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변별적 기호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김석이라는 건. 그죠? 한자로 이게 무슨 뜻을 쓰느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건 하나의 위치. 그런데 이건 김석이라는 이름은 저의 그 정체성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저한테 김석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죠. 그건 정체성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고, 누군가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 다른 이름인 것 같지만 저를 이제 지칭하듯이 이렇게 변별적 기호를 부여받으면서 의미들이 다양하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깔고 있는 겁니다. 모호와 어떤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함축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언어의 저런 모호성이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고정점에 의해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붙들어주는 어떤 그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바로 이제 락강은 대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타자가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의 문법이 바로 대타자죠. 우린 그 문법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지 불어를 배우든지 독일어를 배우면 또 그쪽 문법을 배워야지 이제 시제라든지 의사소통을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고, 대타자 이코르 문법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어떤 붙들어주는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대타자가 오이디푸스 2단계에서는 어머니에서 대변되다가 3단계 들어오면 완전히 아버지에서 대변되죠. 왜냐하면 대타자라는 건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자리거든요. 자리. 구조주의자들, 락강, 이제 물론 락강이 구조주의자라는 말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레비스트로스, 푸코, 데리다, 들루즈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거예요. 자리, 그리고 차이, 그리고 체계, 변별성, 상호관계, 자율성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내재성, 초월성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쓰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엄마가 대타자의 자리를 점유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대타자의 자리를 점유할 수도 있고 분석을 받을 땐 분석가가 대타자의 자리를 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대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대타자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를 붙들어주는 절대적인 신급. 그래서 진리가 말한다 할 때 이 진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대타자에게서 나오는데 초월적 존재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의미를 붙들어주는 그 제3의 심급으로서 대타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진리의 보증자가 되는 거고, 대타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징계 이론을 되게 거칠게 설명했지만 이런 친입형 논리, 그 다음에 언어의 이중성,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주체의 탄생 이렇게 보시면 되죠.